사이코패스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저를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우와.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맞아요.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치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끔찍한 인간들이죠.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이불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진짜 최악.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노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래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업느라고 생긴 상처고,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네.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아,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왜 진짜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 자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쵸?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유클리드가 썼던 기하학 원론이란 책이에요. 이 책 다 보셨죠? 예, 제가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웃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하학 원론에서 배우셨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 같죠?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우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무려 수학 시간에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정의가 나와요. 정의란 것은 이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재우는 무엇이다,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김재우지? 다른 가능성은 없었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리라는 게 나오는데 어렵죠, 단어가. 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 가운데 참이라고 정의한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의니까 시비 걸 수 없어요. 이게 왜 참이야? 말도 안 돼요. 참으로 하자는데. 자, 이 책은 정말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공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리로부터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공리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y는 x 3승 더하기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 어떡하죠? 줄을 바꿔서 equal 또 뭐라고 쓰죠? 또 줄 바꿔서 equal. 자, 점점 이 길이가 줄어들어야 마음이 놓이죠. 쭉 equal 맨 마지막에 가면 1 아니면 0이잖아. 그렇죠? 가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네. 자, 따라서 동어 반복을 한다는 뜻은 공리가 처음에 참이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전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책을 쓰는데 단 한 줄도 틀리지 않는 책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이 언제나 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쓴 거를 다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첫 번째 문장은 제 생각에는 수학이지만 대단히 심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유클리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해 볼 뿐이지만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유클리드가 고민했을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점을 정의해야 되는데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크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죠? 자, 부분이 없다. 사실 부분이 없다는 저 문장은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은 17개 기본 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본 입자들의 특성은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쪼개어지지 않는다. 쿼크, 전자, 광자 이런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왜 안 쪼개질까? 왜냐하면 쪼개어질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문장이야말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문장이죠. 상당히 심오한 문장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데카르트는 수학에서도 역시 불멸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데카르트를 위대한 수학자라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데카르트가 수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데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군 생활을 할 때 막사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 막사 위에 천정에 파리가 한 마리 왱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의외로 파리에 몰입하게 됩니다. 저 파리가 어디로 이동할까 하다가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 파리가 막 기도도 하잖아요. 파리의 많은 습성을 알게 되는데 파리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즉 계속 파리의 어떤 공간적 움직임을 보다가 불현듯 뭔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 아름다운 데카르트의 수학적 결과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건 진짜 아름답죠? 저기 뭐예요? 왜 이렇게 술렁거리는 느낌이죠? 좌표계. 공간상의 하나의 점을 X, Y, Z라는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저것이 파리라면 파리를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중요성을 항상 무언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의 역사는 크게 동양과 서양의 두 역사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수학이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기하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실용적인 데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언가 진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서양에서 무언가 완벽하다, 무언가 진리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이런 기하학적 도형과 대응이 돼야 합니다. 무언가 완벽한 우주의 구조는 바로 수학과 1대1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동양의 수학은 제가 동양이라 그랬지만 정확히는 인도를 말해요. 인도와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하는 거죠. 수학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0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숫자가 뭔지 모를 때 그 숫자를 찾는 법도 찾아내게 되죠. x라는 건데요. 바로 미지수 x와 방정식이죠. 서서히 이제 여러분의 그 수학에 대한 기억이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할 텐데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데카르트가 왜 중요한 일을 한 것이냐면은 바로 이 기하학과 대수학이라는 두 종류의 수학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하, 도형을 대수학, 숫자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계에 나오는 저 점 X, Y, Z는 기하학적 모든 도형들은 결국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을 모으면 선이 되고 선을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모으면 부피가 되잖아요. 즉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모든 도형을 다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 좌표계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물리학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주를 기술할 수 있는 기본 어떤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디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점들을 아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우주 자체도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혹은 게임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밤새워서 게임을 해본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밤을 새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해가 뜰 때쯤 되는 거죠. 한 5시쯤 되면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사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쯤 되면 그 게임에서 막 폭탄 날아오잖아요. 그럼 막 피하고 그래요. 피하고. 진짜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게임 속의 세상이 꼭 진짜 같아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존재할 것 같은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유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닛들을 먼저 정의해줘야 돼요. 정의. 두 번째 할 일은 아까 저희가 이 움직일 때 화면을 봤지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주가 될 텐데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유닛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유닛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저기 로켓가 저 우주선인가요?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는 순간 저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건 지금 스크린이기 때문에 X, Y 두 개의 좌표면 충분합니다. 두 개의 좌표란 얘기는 X의 어떤 숫자, Y의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란 뜻이에요. 그 숫자가 바뀌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닛이 있고 그것들의 좌표를 숫자로 쓸 수 있다면 하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해 본 적 없습니다. 아직 성공한 적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젠 여러분들이 유닛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점 하나 찍어요. 다. 점 하나씩 찍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의 위치가 바뀔 텐데 X, Y, Z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다 모으면 돼요. 물론 이 방 안에는 여러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스크린도 있고 다 점 찍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자, 이 방이 끝났으면 밖에 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 점 찍어요. 우리 지구 다 점 찍어요. 나가서 태양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 다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데이터일 텐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컴퓨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처럼 돌려봐요. 그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과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진 않겠죠, 설마?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점 찍어요. 또 집어넣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 컴퓨터 속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물리학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군인 하나가 무전기로 좌표를 막 부르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거기다 미사일을 딱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도 그럼 데카르트의 그렇죠. 모든 좌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데카르트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반말은 라면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나왔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2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자, 이제 바로 뉴턴이 쓴 책이죠.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진 책이에요. 그 법칙을 집대성한 책인데요.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 쓰여지고 50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데카르트의 책을 당연히 뉴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읽었을 거고요. 세상의 철학을 수학적 방법으로 해라. 아마 그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다가 갈릴레오의 이야기를 수학적 방법으로 물리법칙을 기술하는 책을 쓸 때 정확히 데카르트가 하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뉴턴은 실제 3개의 공리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공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을 뉴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제1 운동 법칙,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제3 운동 법칙. 이젠 법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법칙이라면, 이것이 정말 공리라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물리를 믿는 이유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미래의 위치를 여러분이 숫자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수학적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물리학자들이 수학으로 하는지를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떤 학문 분야가 수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학문 분야는 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인류가 고대 그리스 이래 우주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은 가장 성공적인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왜 좋아하시죠?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F는 ma라고 해서 쓰는데요. 이건 사실 제2법칙이에요. 제2공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첫 번째 법칙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입니다. 따라서 등속이 아니면 어쩔 거냐? 그렇죠? 등속이 아니면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사실 4개의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F = ma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인데 대단히 단순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게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기술하는 매뉴얼이에요. 놀랍게도 우주를 기술하는 매뉴얼은 한 권짜리 책이 아닙니다. 한 줄의 시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전 이거를 우주의 시라고 불러요. 이 한 줄이 우주 전체랑 같아요. 이 식을 한번 음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A예요. A는 그 액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가속이란 뜻인데요. 가속도.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가속도가 왔는지를 이제 감을 약간 잡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는 뜻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아유 자연스럽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힘입니다. 속도가 변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갈릴레오가 이야기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일정하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또는 그걸 힘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이 F는 ma를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음미해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일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고 법칙을 찾았지만 식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식으로 쓴 사람은 뉴턴이죠. 수학을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가 했다는 유명한 실험이죠. 바로 피사의 사탑에서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제 실험이라서 여기 피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저 사탑을 뒤에 놓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온갖 그 연출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 실험을 한 것은 뭐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서 뭐 정말 결과를 얻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직접 해보시면 동시에 떨어뜨리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자, 하나, 둘. 똑같이 안 됐어. 전체까지. 자, 그런데 이 실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떨어뜨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실제 갈릴레오가 이 실험을 해서 동시에 떨어지네 하고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는 언제나 몸을 쓰지 않고 머리로만 많은 걸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진짜 갈릴레오가 쓴 책을 보면 대단히 재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한 녀석이 다른 녀석보다 2배 무거워요. 그럼 속도는 2배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3배 무거운 건 3배 빠를 거고 4배 무거운 건 4배가 빠를 거기 때문에 차례차례 그렇게 돼야 다 서로서로 빠를 수가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가 있었어요. 이 둘을 실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속도는 2배가 될까요? 2배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실을 탁 끊으면 갑자기 속도가 반으로 탁 주나요? 떨어지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 당시에 갈릴레오의 주장을 듣고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거든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100분 토론을 합니다. 피렌체의 대공이 학자들 다 모여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논쟁을 벌여봐.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갈릴레오가 막 얘기해서 결국은 다 이기죠. 이것 봐. 두 개의 물체는 무게가 달라도 똑같이 떨어져.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F는 MA를 쓰면은 여기 나오는 이 4개의 식이 보이시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F는 MA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g는 중력입니다. 지구상의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어떤 상수, g로 주어져요. 자, 따라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F는 MA에다가 F에다가 저 중력 mg를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등식의 양쪽에 똑같이 m이 있으니까 이럴 때 m은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똑같이 숫자 g로 주어진다는 거죠. G가 그래비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비티 상수죠. 즉, 뭐 어떤 분한테는 쉽지 않은 논증일 수도 있겠지만 식을 4개를 쓰는 순간 제가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갈릴레오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100분 토론을 해도 잘 안 됐던 이야기를 4줄의 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힘이죠. 이것이 수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힘이 세요. 또 뉴턴 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과인데, 많은 분들이 사과만 아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뉴턴의 사과 이야기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처럼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혹시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사과는 그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달은 멀리 있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아, 달과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이 딱 상쇄되는 지점에 거리에 놔 있기 때문에 서로 붙지도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사실 이 정도의 질문은 이미 옛날 사람들 했어요. 저건 왜 안 떨어지지?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우주를 둘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와 저 하늘의 천상의 세계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들은 4원소로 되어 있지만 천상의 물체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그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뭐 운동이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천상의 물체는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천상의 물질은 천상이니까 물체 자체도 완벽함이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함이란 완벽한 수학적 도형이란 뜻이에요. 달은 완벽한 구형이고 태양도 완벽한 구형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원을 따라 움직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 사과는 지상의 물체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설명이에요, 사실은. 괜찮은 설명이에요. 하지만 지동설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로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 천동설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동설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왜 사과는 태양으로 안 떨어지죠? 오, 이상하죠? 좋아, 그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럼 화성에서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디로 갈까? 태양으로 떨어지나? 지구로 떨어지나? 화성으로 떨어지나? 화성에서 화성으로 떨어진다고? 사실 당시에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많은 이유 중에 과학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바꿨을 때 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딘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중심의 문제, 물체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문제 때문에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1902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달나라로 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보고서 우리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 보컬이다 엄청. 팀버튼 느낌인데 약간 팀버튼 느낌. 귀여워. 자, 여기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우주선이 떨어지는 거? 달에서 그냥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시면 포탄을 다시 타죠. 그리고서 뛰어내려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구로 첨벙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은 달로 갈 때는 팡 쏴가지고 갔고요. 돌아올 때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실제 답은 뭐죠? 답은 달을 벗어나려면 또 거기서도 뭔가 로켓을 띄워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구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갈 때는 쏘고 올 때는 뛰어내리고. 그래서 이 중심 문제, 중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뉴턴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 달은 왜 안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었어요. 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이론을 반박하기가 어려울 텐데 뉴턴은 왜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간 것은 아니지만 달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또 그분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한 최초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달을 보자 여기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표면이 보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상의 물체인 달은 기하학적 도형, 완벽한 구호여야 돼요. 흠집 하나 없는. 하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였던 거죠. 벌써부터 뭔가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거 틀렸구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돌덩어리인데 돌덩어리면 떨어져야죠. 땅이 있어야 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답보다 질문일 때가 많아요. 질문을 잘하면 답은 언젠간 나옵니다. 근데 질문을 잘못하면 100년, 200년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죠. 사실 좋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달은 떨어지는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아까하고 다르죠?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떨어지는데 땅이 안 닿죠? 땅도 같이 내려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데 땅도 같이 꺼져. 문제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지갑이 고생하네요. 제가 이 지갑을 일로 던지면 일단 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제가 이 지갑을 아주 세게 던지면 아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어깨가 아주 좋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세게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서 동해를 지나서 일본에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세다면. 그렇죠? 더 세게 던지면 이제 동해를 지나 일본을 지나 뭐 태평양을 건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던진 것과 같은 높이까지 다시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몸을 싹 피하면 다시 날아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경로를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 거예요. 이 물체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좀 세게 던진 것밖에 없죠. 하지만 땅이 안 닿고 있잖아요. 사실 물체는 직선으로 던졌을 때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꺾인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떨어지고 있는데 왜 땅이 안 닿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땅이 꺼지고 있는 거죠.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둥글어서 그만큼 떨어진 만큼 계속 땅에 안 닿는 만큼 간격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 깨달았을 때 막 전율이 막 와, 이렇게 멋있는 답을. 그렇잖아요.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제5원소로 돼 있다고 얘기하고 지상과 천상, 저기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라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사과하고 똑같은데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땅에 안 닿는 조건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야. 진짜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천상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상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사실 F는 ma와 중력에 따라서 사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단지 원운동을 할 조건이 됐을 뿐이죠. 이렇게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는 정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했어요. 자, 그럼 이제 F는 ma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수학적 측면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도 심오한 어떤 그 철학적 의미가 있어요. 자, F는 ma라고 제가 쓰면은 이건 되게 정겨워 보이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파벳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F는 ma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마 소스라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보여드리죠. 뭐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본 적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 그렇지. 내가 이래서 물리를 싫어했지 하면서 F는 MA 어째 재밌더라. 잠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시 잊고 계셨죠? 네. 이게 정체를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A라 그랬을 때 A는 속도의 변화인데 그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속도의 시간 미분입니다. 아, 그래, 미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엄밀하게는 위치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미분으로 쓰여진 식으로부터 x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미분의 역과정인데요. 적분이라 그래요. 뉴턴은 F는 ma를 만들 때 아예 미적분도 같이 만들었어요. 패키지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미분을 이해하려면 극한을 알아야 되고요. 극한을 바로 도입할 수 없어서 수열부터 배우자. 다음에 이것들의 해는
이제 그 실제로 적분해서 구해 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80%는 바로 이 F는 MA 때문에 배운 겁니다. 이런 뉴턴? 뉴턴! 그렇죠. 네, 바로 뉴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의 한 절반이 날아가요. 자, 그래서 쉽진 않지만 이 식이 갖고 있는 제가 의미를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맛보고 싶지 않다고요? 자, 보여주세요. 뭐야 저게? 근데 물리학자가 나온 이상 수식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언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A를 제가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F는 MA의 철학적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식을 한번 변형한 건데요. 바로 이 식이 뭘 뜻하냐면은 0초 1대의 속도를 알면 1초 1대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초 1대 알면 2초 알고 2초 1대 알면 3초 알고 점점점점. 이걸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걸 점화식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F는 MA에 들어있는 진정한 뜻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다음 순간이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 한꺼번에 하는 걸 적분이라 그래요. 바로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의 모든 점들이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F는 MA인데 F는 MA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의 위치와 속도가 그 다음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정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은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주는 저 규칙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작동 기계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뉴턴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제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움직이는 이 물질과 그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저는 정지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지한 게 맞나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지구의 자전 속도로 돌 텐데 근데 저는 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뉴턴은 프린키피압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부터 이 책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말을 계속 할 텐데 이것들은 완벽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지구의 움직임과 무관한 수학과 같은 절대적 시간과 공간.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물질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누구일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논문이 나온 곳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에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는 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구소에 그러네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때 특허청에서 그것도 말단 기사로 그나마 그 자리도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얻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뒤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은 행복하게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물리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냐면은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살고 있었던 그 19세기인데요. 어떤 문화적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철도가 놓입니다. 전국에. 철도가 놓이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도는 떠나는 시간과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게 정확히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국을 통틀어서 시간이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는 시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움직여봐야 말 타고 옆마을 가는 게 다인데 우리 마을의 시간과 옆마을의 시간, 뉴욕의 시간과 LA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각 도시는 자기마다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머리 꼭대기에 태양이 올 때가 12시예요. 하지만 기차가 이제 그 도시들을 꿰뚫고 다니기 시작하자 뉴욕에서 시계를 가지고 떠나는 시간 이야기하고 이동 중에 또 시계를 바꾸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처음에 표준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각 도시가 저항합니다. 아니 우리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못 정해? 막 싸우는 거죠. 몇 차례 회의가 결렬되는데요. 결국은 표준시가 정해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철도청이죠. 그러니까 철도업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시간을 정해버려요. 그러자 도시가 안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안 따라갔다가 시간 그 기차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특허청에 나왔던 수많은 특허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A 도시와 B 도시의 시간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신기를 이용해서 동시에 시간을 동기화시키느냐. 이런 특허들을 검토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아마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시간의 본질이 뭘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놀라운 시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을 깨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상대성 이론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잰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을 어떻게 재는 건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고요. 이러면은 아인슈타인의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이 경우는 그 움직이는 물체인데요. 그 물체에 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땅바닥에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쏠 텐데 빛을 쏘는 순간 시간을 딱 재요. 뭐 예를 들어 1시라고 합시다. 그럼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순간 또 시간을 재요. 1시 1초라 그럴게요. 그러면 1초의 시간이 걸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 움직이는 사람을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출발한 빛이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 사람도 시간을 재겠죠? 근데 밖에 사람이 시간을 재서 속도를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길이가 시간과 같아요. 멀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금방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이동한 거리보다 더 길어요. 즉, 안에서 시간을 잰 것과 밖에서 시간을 잰 것은 서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 탄 사람은 1초라고 하는데 밖에 사람은 2초라고 할 거란 얘기죠. 그럼 누가 맞을까? 이럴 때 아인슈타인은 둘 다 맞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에요. 둘 다 맞아요. 왜요? 다쳐요 이제. 제가 이것이 현재 우리 생활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바로 GPS죠. GPS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은 삼각 측량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들만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힐 수 있을까요? 서울역에서 5.5km 떨어져 있어요. 수서역에서는 17.5km 떨어져 있어요. 김포공항에서는 10.5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이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에 세 점을 중심으로 원을 3개 그리면 이 세 원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박이다.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각각에서 거리를 알 수만 있으면, 자동차가 거리만 알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간다네. 실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서로 이야기해서 거리를 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잘못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봤자 조금일 텐데요. 그렇죠? 저걸 무시하면은 10m 이내로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10m 이내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저희는 상대성 이론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운전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 좌표를 알 때 미사일 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또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뭐 역사에서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그 라디오파를 사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 그 전투기 또는 폭격기들이 영국을 침공하러 올 때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던 시스템입니다. 바로 레이더죠, 레이더. 레이더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존재를 몰랐던 독일군은 이상하게 호위 전투기가 돌아간 직후에 영국군이 확 나타나요. 처음에는 재수가 되게 없구나.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폭격 작전이 실패를 하게 돼요. 이때 성공을 했으면 결국 영국도 독일에 침공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다르게 움직였겠죠. 이 당시 또 하나 중요했던 그 전투 중에 하나가 대서양 전투예요. 영국은 섬나라니까 영국은 외부에서 물자를 갖고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모든 배들을 독일의 잠수함들이 다 습격을 해서 없앱니다. 그게 나중에는 그 영국으로 오는 물자의 거의 반이 물에 가라앉을 만큼 영국이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핵심은 저걸 작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할 수만 있으면 이 정도면 지금 미터급에 해당하는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걸 작게 만들면 마이크로파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파로 작동하는 레이더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탑재하고요. 독일군 유보트는 전멸합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뒤집히죠. 이 이후 대서양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바다가 되고요. 곧 영국의 수많은 물자를 보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랍니다. 이때 사용한 이 마이크로파, 작은 단파인데요. 이 마이크로파를 가지고 이거를 연구하던 중에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초콜릿을 하나 넣고 막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험이 끝나고 봤더니 이 초콜릿이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몸에 열이 많이 났나? 근데 자꾸 녹아요. 아무리 실험을 해도. 자꾸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혹시 이 마이크로파가 초콜릿을 녹인 게 아닐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는 거죠.